자, 목요일인 오늘은요, 성대모사 인터뷰 이상 토크로 출발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도 늘 그렇듯이 이상민 크리에이터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명의 인사들의 성대모사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에 앞서서 네. 사실 요즘 날씨가 뭐 태풍 때 잠깐 멈췄지만 굉장히 덥고 뭐 밤에도 더워요.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글쎄요, 휴일엔 외출을 네. 좀 더워서 자주 자제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뭐 웬만하면 그래도 상관없이 나가는 편이세요? 안 돌아다닐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듣지만 근데 저는 대중교통의 그 에어컨 오. 너무 시원하기 때문에 어. 오히려 잘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워낙 네. 일정이 바쁘셔서 그래도 휴일도 많이 나가시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잘 나가는 이상민 크리에이터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네. 외출 얘기를 왜 했냐면요. 사실 이 더위에 오랜만에 최근에 외출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외출을 하신 분. 박 전 대통령인데요. 네. 자, 박 전 대통령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오셨죠?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박 전 대통령입니다. 예, 스스로 자기를 박 전 대통령으로 하시는 분 네. 특이한데. 사실 지난 4월에 대구 동화사를 방문하고 이제 4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광복절에 그 날을 또 콕 집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친 생가를 다녀오셨는데 왜 하필 광복절 날 거기를 다녀오셨을까?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요. 어떤 뜻이 좀 있을까요? 다른 예. another reason,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예.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오늘이 그러니까 그 날이 어머니 오. 49주기 일이기도 하고 어. 아버지 생가를 방문한 지도 좀 오래돼가지고 예. 그래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 광복절하고 관련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사실은 조금 더 일찍 방문하는 것도 오. 생각을 띵킹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사실 내년 총선에 친박 인사들이 출마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영하 변호사도 있고요. 최경환 전 부총리, 우병우 전 수석 등등등이 뭐 총선에 출마할 거다. 이 소문이 뭐 정치권에 쫙 깔려 있는데 혹시 이런 분들 중에서 속으로 총선 출마 응원하시는 분은 혹시 계신지요? 그 방송이 예.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편파 방송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경재 변호사도 있고 아. 서석구 변호사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안종범 수석도 있는데 예. 그분들도 적절히 잘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럼 다 응원합니까? 파이팅.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거는 꼭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다. 그래서 한 거다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정말 그것도 경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성남시에서 예. 정치를 한 것도 아니고 예. 성남시에서 성남시장을 하셨고 국회의원도 출마하셨고 예. 또 경기도지사 또 하셨던 분이 예. 그런 말씀은 좀 그렇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시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억울하십니까? 저보다 국정을 잘하세요? 아니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 네. 국정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는데 건강 얘기 좀 드릴 텐데 건강이 괜찮으셔서 광복절날 외출하셨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 부친 빈소에는 못 가시고 대신 전화만 하셨더라고요. 건강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왔는데 어떠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위로도 잘 좀 드리고 싶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건강하고 컨디션은 약간 다른가요? 그런 음료도 있지 않습니까? 견디셔. 아, 잘 견디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새는 자꾸 오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만 대구로 다시 가셔도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오늘 네 번째 검찰 소환 조사 지금 받고 있죠. 이 대표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한참 조사를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표 나와 계시죠? 예, 이재명입니다. 얼굴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저는 아닙니다. 당당하고 뜨뜻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당하다는 말은 요즘 참 많이 쓰시는데 근데요. 오늘 네 번째예요. 그럼 앞서서 1, 2, 3차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와는 달리 오늘은 단상에 올라가셔서
마이크를 잡고 무려 14분 동안이나 입장문을 읽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신 겁니까? 예, 멋있었나요? 아니 예. 인상적입니다. 예, 태극기 배지도 하고 예. 오늘 참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예. 사실은 검찰이 자꾸 소설을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당황스럽고 오. 예, 멋있게 봐주신 국민들이 있어서 예. 굉장히 기쁩니다. 예, 예. 예.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근혜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저렇게 올가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0번이고 갈 자신이 있습니다. 앞서서 박 전 대통령 연결해봤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국정을 아세요?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예, 사실 저 팩트로 승부해야 되는데요. 예. 2013년부터 14년까지 세 차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했었고 그리고 예. 국토부에서도 5차례 예. 용도 변경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오, 예, 이런 걸 얘기해야죠. 링커가. 알겠습니다. 예, 오, 전 따뜻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당당하다. 조사 예. 잘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렇게 예. 저를 죽인다고 해가지고 민생이 살아나거나 예. 이 정권의 무도함, 예. 무례함이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 평소 자주 나오셨는데 평소보다 말씀이 참 많으시네요 오늘요. 약간의 어떤 심정에 어떤 뭐 생각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앞서서 영화 포스터 같은 이런 걸 또 본인 SNS에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뭐 날짜하고 뭐 시간, 장소까지 구체를 썼는데 그거 왜 만드셨어요, 그거는? 제가요? 예. 제가 뭘 올렸다는 거죠? 본인 SNS상에 올렸는데요. 당당 뭐 써놓고 저거 지금 나가는 거 저거를 올리셨더라고요. 아, 제가 저런 걸 올렸습니까? 예.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는지. 예. 또 기억이 안 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요. 오늘 사실 생각만큼 지지자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좀 보십니다. 아니, 많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뭐 언론에서는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사실은 팩트가 중요한 거죠. 이번 사건에서. 팩트가 저 이재명 죽이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요. 그렇죠. 아, 성공한 소설을 쓰기에는 예. 아직도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팩트가 중요하다 이 말씀 반복적으로 팩트가 중요하죠. 말씀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뭐 조사 아직 안 끝났으니까 마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양산에 계신 문 전 대통령 연결해 보죠. 나오셨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문 전 대통령께는 제가 짧게 두 가지 질문 좀 준비했는데 우선 얼마 전에 이 새만금 잼버리 관련해서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이거는요? 하하하. 우선 저를 잊어달라 말씀드렸는데 제 SNS 보시면 제가 잊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하하. 본인이 자꾸 쓰셔서 뭐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이거는 예. 뭐 조직 위에서 정말 비판받는 부분 국민들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아 조직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잼버리 이 파문, 뭐 파행, 이 책임론이 지금 정치권을 뭐 휘몰아치고 있는데 책임을 따진다면 전 정부와 현 정부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따지자면 전 정부 아니겠습니까? 오, 여가부 장관, 예, 그리고 행안부 장관, 예, 문체부 장관 3명이나 조직에서 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예산, 재난, 예, 홍보 총체적 실패죠. 예. 그 비난 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전 정부 때는 책임이 전혀 예, 없다고 이좀 보십니까? 하시죠. 예, 저는 답변 드렸습니다. 아, 하하하. 바로 양산으로 가셨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성대모사 인터뷰 이상 듣고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상 토크에도 나왔죠? 이재명 대표 지금 오전에 검찰에 출석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당에서 나온 어떤 입장도 있긴 한데 자, 그럼요. 오늘 이재명 대표 검찰에 출석하는 그러니까 검찰청 들어가기 전 모습이죠.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입니다. 까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오늘 조사도 서면으로 자, 최수영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우선 네. 화면에도 강조가 됐어요. 네. 눈에 띄는 거는 앞선 조사 때와 달리 단상을 준비해서 올라갔어요. 네. 거기서. 그리고요. 목소리를 보면 마치 선거 유세 같은 느낌이 듣고요. 또 한 가지. 태극기 배지를 옷에다 네. 달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님은 통상 금배지를 다는데 의원 금배지를 다는데 태극기 배지를 단 거. 그러니까 세 가지 모습이 굉장히 눈길을 잡았어요. 이거 선거 유세 같은 모습. 이거 왜 저런 모습을 보여줬겠죠? 왜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예. 위기감의 발로다 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에 출석하기 전에 검찰과 협의해서 포토라인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단상 어떻게 하고 다 이게 조율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오. 과거에는 뭐 그냥 서가지고 얘기하고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저렇게 다 준비하고 간 것은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와 이재명 TV까지 바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아, 생중계를 다 된 알렸다고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자막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등 뒤를 배경으로 한 이제 SNS 사진 올리면서 소환 일시 장소가 다 명기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미리 그거는 전날 그렇죠. 공개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와달라는 거죠. 와달라고 했는데 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앞서 세 번의 것과 왜 달랐느냐. 특히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눈에 띄는 건 태극기 배지예요. 예. 앞선 세 번의 소환 조사에서는 태극기 배지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예. 달았어요. 뭐 8.15 광복절이라 달았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측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을 죽이더라도 민생은 죽이지 말라는 측면에서 그런 걸 강조하려고 태극기 달았다는데 저는 그거라기보다는 오. 오히려 오늘 뭐 시지프스를 강조했는데 예. 실제로 탄압받는 이미지, 독립수사 이미지를 연출하려는 아마 그런 고도의 의도도 좀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극기 마침 또 광복절도 있는 예. 것이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저렇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한 위기감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번에 출두하기 전에 바로 민주당 전 시도당 위원회에 직접 서한을 보냈다고 그래요. 당원들한테도 보내고 그렇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마 묻지마 기소를 나한테 강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백현동 뭐 이렇게 기소 거론하는데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미리 저는 한 자락 깔면서 이번 여론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유세 같은 거 보면 저게 대선 유세 저게 뭐라고 보입니까? 전 오늘 그래서 입장문 발표인데 사실은 말하는 분위기나 단상 위에 올라가니까 사실은 좀 돋보여 보이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아니 저기 아이돌 팬덤 같은 느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것도 봤는데 예. 더구나 저기서 얘기한 것도 뭐 검찰 독재 정권, 뭐 화무 11호, 그다음에 뭐 왕정 시대에는 백성이 결국은 뒤집을 수 있다. 예, 굉장히 좀 자극적 발언도 했는데 어쨌든 법리로서 재판정에서 판정해야지 이렇게 밖에 여론전 한다고 저 위기 이 국면이 예. 탈출되겠습니까? 아무튼 뭔가 상징적인 장면을 의도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음 준비된 영상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출석했을 때 지지자들도 있었거든요, 현장에. 그리고 앞선 1차에서 3차까지 당시에도 그때는 또 추운 겨울 모습도 있었는데 지지자들의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비교해서 차례대로 보여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 소환 해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자, 지금 영상이 1, 2, 3차 그리고 앞서서 오늘 모습까지 나왔는데 차지원 교수님, 살짝 글쎄요. 영상으로 보면은 오늘이 사실 좀 규모가 좀 적어 보이고 상대적으로 경찰도 많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선 출석 때보다 지지자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은데 날이 더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좀 횟수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저도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두 가지 시각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일종의 뭐라 할까요? 듣기 좋은 꽃노래라는 말 속담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지금 검찰 소환이 이번 4번째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아마 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피로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실망감 또 내지는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줄어든 것이 아닐까라는 여기 이제 것이 한쪽에서 한쪽의 말하는 시각인 시각이고. 것이고 예. 또 다른 시각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시각은 아마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예. 검찰이 양치기 소년이다. 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금 검찰이 소환하고 나면 바로 뭐 구속영장이 들어가고 뭔가 지금 이렇게 구속이 되고 할 줄 알았는데 지금 3차까지인데 3차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뭐 네 번째 나간다 하더라도 뭐 큰 뭐 별일 있겠어? 지지자들이 예, 별로 그렇죠. 그다지 그렇게 위기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 앞서 이상민 뭐 크리에이터도 이야기했지만 본인 입장에서 그 당당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만 과연 정확한 그 이 지금 분석은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잘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어제죠. 저 당당히 맞선다 하고 장소,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약간 포스터 같은 걸 공개했는데 저건 사실 지지자들이 좀 많이 오라는 뜻 아니었을까요? 저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 검찰 출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지 마라. 그리고 이 상당히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 예, 그리고 예. 이 지금 다 같이 안 가고 당당하게 출두하는 모습을 예. 보여주려고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라고 한다면 아마 좀 더 결정적인 순간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결정적인 순간.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 법원에 출두하게 되는 영장이 청구됐을 예, 때 청구가 돼서 지금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만큼 예. 그럴 정도의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 검찰에서의 저렇게 부르고 부분은 크게 뭐 이렇게 예. 위기로 느끼지 않는 듯한 모습도 예. 보이는데 뭐 앞서도 제가 그 보수 쪽의 시각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제1야당의 대표의 이런 계속되는 검찰 출두 모습은 예. 상당히 아마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의 모습 그리고 지지자들의 모습 그 지지자들 1차에서 3차까지 지지자들의 어떤 모습과 숫자 뭐 이게 보면은요 약간 해석의 영역이네요. 뭐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인다는 걸 차세윤 교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 사안과 관련해서요 여야의 반응도 뭐 당연히 나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이재명 당 대표가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시대입니다. 검찰에 요구합니다.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더 이상 지리하게 끌지 말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솔직하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당당하면 긴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당히 맞서겠다라며 허세를 부렸지만 이 대표가 오늘 보여준 모습은 두려움과 조급함에 쫓기는 범죄의 혐의자 그 이상 그 이하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뭐 여야의 반응은 뭐 통상 지금까지 나왔던 반응 그 뭐 맥과 좀 이어집니다. 약간 뭐 많이 다르지만 뭐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매번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좀 강조하는 듯한 얘기가 있어요. 대선과 관련된 얘기, 그 현 정권의 어떤 탄생과 관련된 얘기 이걸 좀 빼놓지 않고 하거든요. 자, 그 내용도 좀 영상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이 모든 게 저의 부족함으로 이 검찰 독재 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너무도 무겁게 어깨를 짓누릅니다. 자, 지금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대선에서 본인이 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사를 검찰 수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 거다. 대선에 지면 없는 죄도 뭐 대선 패배 대가다 뭐 이런 걸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좀 따져볼 지점이 있는 게 특히 이번 백현동 관련된 사안에서는요. 사실 국토부에 협조 요청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협조 요청이 단순히 그냥 요청인가 협박인가 사실 이게 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요.
이게 한참 좀 된 거예요 벌써. 2021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관련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러니까 뭔가 협박을 했다. 근데 직무유기를 삼겠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건 단순히 무슨 요청한 게 아니다. 국토부가 협박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발언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이후에. 검찰 쪽도 문제가 있다 보고 지금 검찰도 이걸 문제가 있다 보면서 수사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최근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진술서를 공개했는데 이런 겁니다. 이런 뭐 서류를 공개했는데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취지를 이렇게 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리고 국토부가 이거를 강력히 요구한 거다. 이런 주장을 계속 내놓고 있죠. 지금 이번에도 내놨습니다. 오늘 출석하기 전에도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정치와이드가 좀 취재를 해서 목소리를 담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했던 김섭 씨가 부동산 개발업자와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하게 되면서 불과 몇 달 만에 바로 4단계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부분은 민간업자 혹은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일 수밖에 없다. 그 공문에서 단 한 번도 빨리 용도 변경을 해라 혹은 뭐 협박식의 어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걸 정말 협박이라고 쳐도 민간업자, 특히 자신의 선대위원장한테 4단계씩 올려준 특혜를 주라고 협박한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술수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이긴 경기도 의원님 반박을 했는데요.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신데. 그러니까 아마 오늘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마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백현동 이게 상향이 됐잖아요. 용도변경되고 뭐 상향이 됐는데 이게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냐 아니냐. 단순히 요청한 거를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뭐 이거예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그 직무유기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협박이 될 수 있죠. 직무유기를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걸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렇죠. 이거죠.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되면 협박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겁박을 당해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뒤부터는 직무유기란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 얘기 했다는 근거가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협박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그 협박을 한 번 했을 때 그런 걸 했어야죠. 지금 이제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변경사항은 본인이 알고 있던 김인섭 씨가 해당 시행업체로 취직한 뒤였어요. 그때 이제 그게 바뀌거든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오해는 하겠죠. 국토부에서 그렇게 협박성 발언까지 해가면서 해달라고 할 때 안 해주다가 갑자기 시행업체에 누군가 본인 지인이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게 변경됐다라고 하면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인과관계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뭐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의 협박이 아니고 본인 지인이 가서 열심히 활동을 한 이후에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만약에 검찰 시각이 맞다면 저는 2015년도 1월 달에 김인섭 씨가 해당 뭐 아시아 디벨로퍼에 취직한 이후에 이게 갑자기 바뀐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2014년도에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께서 본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거 보면은 이게 도시계획상 4단계 상향뿐이 할 수가 없었다. 2단계 상향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로 근거로 든 것이 2014년도경에 성남시가 그 해당 지역을 소위 말해 상업지역 비슷한 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R&D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R&D는 이제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그 주거 지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4단계 상향이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걸 만든 사람도 성남시예요. 그럼 성남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진상 실장이 2014년도 이 전후해가지고 110여 차례 통화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인섭 씨 등하고. 그러면 뭔가 2014년도 초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면서 나중에 그게 전부 다 약속이 되고 나서 뭔가 소위 말하면 설계가 된 뒤에 2015년도 1월에 김인섭 씨가 아시아 디벨롭에 들어가서 약정을 한 게 아닌가. 뭐 소위 말하는 200억 약정을 했든 실제 77억을 받아갔거든요.
그렇다면 가서 어떤 역할을 했길래 77억씩이나 순순히 줬고 오. 민사재판에서 77억 주라고 또 아니 30억 주라고 판결이 났고 예. 뭔가 같은 뭐 실체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든 예. 아니면 열심히 로비를 했든 뭔가 같은 김인섭 씨의 역할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 법원도 35억 이상을 판결해서 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히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김인섭 씨가 들어가서 된 일이 아니고 뭐가 있다. 설계 과정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 보면 뭔가 착착착 맞아 떨어져요. 너무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되게 이례적이에요. 예. 네, 그런 이상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이 핵심이 되고 검찰도 들여다보는 지점이 그 백현동 그 부지, 그 논란에 대해서 그 부지가 갑자기 용도 변경이 되고 이른바 종상향이 굉장히 가파르게 되면서 굉장히 높게 질 수 있어서 수익성이 좋아졌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협박이라고 하지만 좀 반대쪽이나 검찰에서는 이거 협조 요청 갖고 그렇게 좀 활용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시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서고 있단 말이에요. 자, 김종욱 전 행정관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갑자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식품연구원들을 기관들 갖다가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이게 있었고 이것을 반영하지 않게 되면 의무조항이라고 하는 측면들도 됐었기 때문에 압박을 받았다는 거 하나 하고 일단 문서가 3개가 나온 게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보낸 문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매각이 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서 보낸 거예요. 예. 이걸 압박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의무조항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한 차례가 옵니다. 또 한 차례가 와서 조성 매각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주기 바란다라고 다시 한번 와요. 두 차례 온 거죠. 또 하나가 식품연구원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대통령 관심 사안이다. 예.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지 않게 되면 외부 감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외부 감사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이 문서 3개가 나왔다는 게 이미 3월 달에 기사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용도 변경이 언제 용도 변경이 됐느냐? 기재부 소유일 때 용도 변경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용도 변경에 대해서 누가 이익을 본 겁니까? 기재부가 이익을 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용도 변경해 주면서 또 땅을 그러니까 국가 땅을 받아와요. 예. 성남시에. 그래서 그 땅이 지금 1,000억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시는 이득을 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하나인 거죠. 그럼 무슨 이득을 본 거냐?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인이 이익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건 김인섭 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 씨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에만 지금 기인하고 있어요. 예. 정 씨라는 사람 말에 의하면 그 428억 대장동과 유사합니다. 아니 200억 정도를 받았는데 100억을 주기로 했는데 그 100억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이재명과 정진상 같다라고 추정했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술밖에 없는데 이것이 증거이냐 얘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정 씨가 얘기하는 내용 자체가 어떤 사실로서 증거로서 입증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몇 가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저게 기재부의 소유일 때 된 건 맞는데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 아시아디벨로퍼하고 MOU 계약을 체결한 상태예요. 매입 MOU 2014년 1월. 그러니까 그것은 기재부 땅이지만 실제는 아시아디벨로퍼가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약속돼 있는 땅이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배임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될 돈에서 당신이 이렇게 부주의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마이너스 났다는 취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원래 경쟁 입찰이어서 일단은 수의계약으로 바뀐 거. 이거는 식품연구원의 잘못인 것 같아요. 감사원 지적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그런 돈은 사실 개발하게 되면 기반시설은 원래는 기반시설을 다 기부 체납하는 거예요. 그게 11만 제곱미터에서 한 4만 제곱미터 정도의 기반시설 제공했고 그다음에 R&D 센터를 지어서 주기로 했는데 건물은 또 기부 체납에서 제어가 됐어요. 이건 또 마이너스죠.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참여해가지고 하겠다라고 아시아디벨로퍼가 제안했던 거예요.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안 하겠다고 한 배경을 수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했으면 절반 이상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석연찮은 사정으로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배임이라는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의원께서 가져갔다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감사원이 얼마나 지금 전 정부를 뒤지고 있습니까? 감사원의 최재 감사원장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닥탈 털어봤더니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하면 최재 감사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뭐라도 제기했었겠죠? 아니 근데 확인해야 돼요.
이게 성남의 시민단체가 공익감사 의뢰를 해서 예. 감사원이 감사를 했더니 이게 수사할 필요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경찰 수사를 거쳐서 검찰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에서 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쟁점들을 말씀하시는데 아마도요. 이재명 대표 지금 검찰 수사 받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취지의 이런 내용과 맥이 닿은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고 뭔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요. 잠시 말씀한 동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 다시 한번 좀 불러올까요? 이재명 대표 뭐 식사 얘기도 나오고 모르는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조사를 받으면은 정치인들 중에서 약간 좀 묵직하신 분들이 이런 조사를 받으면 나오죠. 근데 맨날 궁금한 게 있는데 검찰에서 맨날 곰탕을 시켜줍니까? 주로 이렇게 맨날 보면은 주로 조사 받으시는 분은 대부분 곰탕을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윤기찬 변호사. 맨날 곰탕입니까 메뉴가 근데? 곰탕이 사실 이게 말아먹는 거잖아요. 예, 말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토렴에서 먹는 거라서 예. 저게 이제 조사받다 보면 토렴. 말을 많이 합니다. 긴장하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입이 말라요. 그러니까 국물. 그렇죠. 국물 있는 음식을 아마 많이들 찾게 되고 거기는 아마 검사도 곰탕을 먹었을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 대답하는 사람 다 긴장과 또 입이 마르기 때문에 다 곰탕이다. 가장 친화적인 음식입니다. 탕이. 뭐 사실 안전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아마 하는데 항상 보면은요 뭐 먹었냐고 나오면 다 곰탕이라고 나와요 맨날. 근데 아마 식사까지 한 거 보니까 조사가 좀 길어지는 거 아닌가 일단 생각은 듭니다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쟁점을 놓고 두 분이 좀 치열하게 공방을 좀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승선을 못할 승객, 승객인데 승선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국민의힘과 좀 관련돼 있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대표적인 친윤 인사 이렇게 꼽히시는 분이니까 이철규 총장이 얘기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무게감을 있게 의원들이 통상 받아들여요. 근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것도 의원총회니까 의원들이 다 있는 앞이잖아요. 거기서 함께 항해하는데 멀쩡한 배에서 노를 거꾸로 젓고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 압축하면 배를 침몰시킬 만한 승객은 배 타면 안 된다. 이거는요. 듣기에 따라서 간단하지 않아요. 의원들 앞에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자, 그럼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뭐가 비유를 한 것 같잖아요. 당연히 해석이 나옵니다. 두 명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건강한 비판이나 의견 제시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사실에 기하지 않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은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가는 데 있어서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노력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 분란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당이 하나로 가는 데 있어서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본인 마음에 뭐 안 들어 있으면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우리 이철규 사무총장도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무슨 발언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일반적인 얘기로 보입니다. 이게 진정성 있는 발언인지 아니면은 흠집내기 위한 발언인지 정말로 감정을 가지고 하는 발언인지 그게 다 보입니다. 말한 본인은 알겠죠. 사실 기자들과 뭐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따로 영상에는 없지만 기자한테 추가 설명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도대체 누구를 말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 다 알잖아요.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이 나왔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지금요. 자, 그래서 궁금합니다.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께 이철규 사무총장이 말한 배를 침몰시킬 승객은 승선 못한다. 이 승객은 과연 누구를 말한 걸까요? 이걸 좀 써달라고 미리 질문 드렸거든요. 우선 차재현 교수님. 차재현 교수님 일단 화면 좀 뭐라고 쓰신 건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철규라고 썼습니다. 이철규 총장이 얘기했는데 이철규라고 쓰셨어요? 저는 뭐 이철규 총장이 결국은 지금 배를 침몰시킬 승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아니 이철규 총장이 그런 승객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그럴 수 있다. 본인의 발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저는
아, 이게 분란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자로 써놨는데요. 예. 아마 이철규 총장은 제가 철자를 2개를 썼어요. 하나는 밝을 철자를 썼고, 예. 하나는 그러니까 이철규, 그러니까 뭐 물론 이분은 그러니까 이 한자성 하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만 위쪽인데? 위쪽으로 뭐냐면 밝을 철자에 부르짖을 규라는 이야기는 아마 본인은 상당히 옳은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본인의 취지는 저런 본인이 뜻으로. 저런 식으로 자기는 상당히 우리 국민의 힘을 그러니까 이 배를 밝은 흔드는, 미래를 위해서 부르짖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경고를 한다고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볼로 갈 철자예요. 좀 아래쪽 좀 잡아주세요, 다시. 요철할 때 나오는 철자거든요. 거기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소리죠. 예. 지금 그러니까 잠깐 지금 차재민 쓰신 거 좀 잡아주세요, 영상. 그러니까 볼로 갈 철자거든요. 이게 요철할 때 때 철자거든요. 철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철규 총장의 이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당학과 통합에는 아주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철규 총장의 이 말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 몇몇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거의 주목의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윤상현 의원이에요. 윤상현 의원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수도권에 참패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대통령하고 장관 말고 지금 김기현 대표나 당이 지금 보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중요할 때 여당의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잼버리가 실패했다고 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책임도 있는데 기성전 문재인이다. 문재인 정권만 탓해가지고 어떻게 중도 그러니까 지금 이 확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철규 총장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윤상현 의원을 겨냥했다고 한다면 당내의 건전한 비판의 통로가 사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 배가 침몰할 수 있다는 위기를 고지한 승객의 그 입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상당히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입을 닫게 만들어버리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철규 총장이 상당히 튀는 발언을 통해서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게 지금 이 배를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승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승객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그 승객 아니냐. 약간 다른 각도에서 약간 뭐랄까요 역발상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이 내용이고요. 그러면은요 일단 이거는 국민의힘 소속이신 윤기찬 변호사한테는 일단 윤기찬 변호사 쓰신 걸 한번 볼까요? 뭐라고 쓰셨는지를 일단 잡아주세요. 윤기찬 변호사는 뭐라고 쓰셨어요 지금?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라고.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심하자라는 취지인 것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전에 그 이준석 당대표와 관련돼서 사실 당이 굉장히 혼란이 컸었잖아요. 근데 그런 혼란이 총선 직전에 있게 되면 큰일인 것이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 위태위태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경계심 갖자라는 취지였고 만약에 굳이 이걸 이제 호사가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당에 승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당직이 정지돼 있거나 아니면 당적이 없거나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으면 승선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승선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그러면 승선을 이미 안 한 분을 얘기한 거다 그 뜻입니까? 혹시 밖에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현재 당원의 자격은 있지만 당원권이 정지돼 있는 분이거나 뭐 이 정도로 물리상 해석이 되는 것이고 혹시 그 승선이라는 의미는 총선 공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해석인 것이죠. 큰일 나는 해석입니까 그거는? 저는 뭐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 그런 큰 혼란을 주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줄 말을 저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말일 수는 있어요. 저 이철규 총장의 말이 뭔가 쓴소리도 해야 되겠죠. 근데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SNS라는 걸 일방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국회의원분들은 서로 간에 다 연락처도 알 것이고 회합의 이런 기회도 많을 텐데 굳이 SNS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그것이 반영되거나 정말 반영 안 될 때 그때는 이제 당원한테 호소를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런 절차적인 순서는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뉘앙스가 숨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혹시 당내에서 의원분들이나 당원분들이 약간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거나 그런 반응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전에 한번 여러 가지 찌라시도 돌았잖아요. 그래서 명단처럼 뭐 돌고 됐는데 저런 부분이 이제 조금 민감하게 다가올 텐데 뭐 찌라시에 대해서는 다 수습이 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총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천 문제는 지금 불거질 시점은 아닌 것으로
알고들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화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영상을 하나 좀 두 분 남으셨는데 일단 두 분은 굉장히 약간 말씀하신 분 약간 일반적이다 약간 그런 쪽에 말씀하셨는데 다음 준비된 영상은요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동안 약간의 당 또는 어떤 지도부에 대한 쓴소리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영상을 좀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께서 정치를 안 해보셔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완전히 장악을 했다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총선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100개 정도 될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민주당 계열이 한 180개 정도 할 거다. 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물난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굉장히 이게 적신호인 거죠. 그렇죠. 수도권 위기는 맞습니다. 수도권 위기뿐만 아니라 총선 자체가 위기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못 넘어가잖아요. 수도권은 거의 몰살됩니다. 이대로 가다 총선에서 과반은 고사하고 뭐 완전한 식물 정부로 이제 뭐 전락하는 거죠. 쓴소리 그동안 하신 분들 걸 압축적으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최수영 전 위원 자 이철규 총장이 말한 승선 못하는 이 승객 누구를 말한 걸까 설명해 주시죠. 뭐 지칭을 저도 정확히 한 건 아니고 예. 다만 이제 이 말에 담긴 함의는 예.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의 말을 흉내내면 위험하다라는 경고성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경고 이렇게 하지 마라.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자 지금 당 안팎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브랜드와 지지율로 치른다. 이거는 뭐 거의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국민의힘이 이제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평가받고 지지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받는 거지만 거기에 앞서서 결국 내년은 이제 3년 차 윤석열 정부이긴 하지만 실제로 거여의 그 발목 잡혀서 아무 일도 못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일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 그렇다면 이 총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지지율과 브랜드로 선거를 치른다가 이게 핵심 기본 축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위험한 발언들을 하거나 반대되는 발언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로 승부 치르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기라든가 혹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일 경우에는 그런 이철규 의원이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노를 거꾸로 젓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발언하면 안 된다. 물론 이철규 총장이 수도권 승부의 중요성을 모르겠습니까? 수도권이 지금 그렇게 아주 썩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알고 하는 거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아도 여기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분열성 발언하면 이거는 사무총장으로서 매우 위험하게 받아들인다는 시그널을 전 주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누구처럼 저렇게 위험한 얘기 하지 마라. 그렇죠. 이 뜻인데. 그 뜻으로 받아들인 게 맞고. 그러면 여기 쓰신 두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뭐 어떻게 될지 저도 예측이 못하겠습니다만은 그게 더 궁금한데 사실은요. 사실 뭐 이 두 분이 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선거 전략이 또 그 확장성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뭐 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런 두 분의 어떤 말하자면 이철규 총장의 말 표현을 빌리면은 노를 거꾸로 젓는 행위. 이거는 분명히 당을 분열로 빠뜨릴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측면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전 위원이 애둘러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하면 안 된다라고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승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이번에는 김정욱 전 행정관은 누굴 쓰신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저는 무섭죠. 이철규 의원이면 윤핵관에다가 공천의 실무를 총괄하는 분이 사무총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공천을 연상시키지 않을 사람도 없을 거라고 봐요.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말이 그렇지 선거 준비하시는 분한테 지금 8개월 남은 선거는 거의 목을 매는 상황이 이제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확인 사살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이 세 명은 확인 사살한 거죠. 확정입니까 그러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에다가 안철수 의원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근데 이 두 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있겠죠. 뭐 이거 계속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 말한 그 승객이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배에서 나와야 될 분일 것 같고요. 밑에 또 정조준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말 잘 들어 이런 뜻이겠죠. 그건 누굽니까 저거는? 윤상현, 하태경, 김웅, 신평. 그러니까 최근 신평 변호사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뭐 국회의원들 현역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말 잘 들어라. 저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자기를 디스하는 얘기 같아요. 배에 구멍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
아, 지금 뭐가 노를 꺾고 아니, 배에 구멍을 배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뭐 예, 배를 예. 침몰시킬 승객 얘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거면 구멍이 뭔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최수근 상병 문제, 오송 참사 문제, 예, 서울 예, 양평 예. 고속도로 문제, 잼버리 문제, 방송장악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사람을 공격하시는 건 매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앞으로요. 국민의힘은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예. 배를 침몰시키는 발언을 할 때 예.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민주당에서 자기 당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남의 당이 얘기하면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공격하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분이 오늘 답변을 보니까 네 분 모두 개성이 있으신 답변들을 적으셨어요. 다 뭐가 이렇게 똑같지는 않고요.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 부분 해석을 다 다양하게 좀 해주셨습니다. 여기 패널분들 이름에 이 판넬에 이름이 적히신 분은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살짝 해봤습니다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하나 볼까요? 여기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가 좀 하나 있는데 이 최근에 잼버리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 파행이었고 그랬는데 지난 6일이니까 잼버리가 열린 기간이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오세훈 시장한테 직접 했대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지금 잼버리 거기 새만금 떠났는데 서울시에 지금 잼버리 참가들 많이 와 있는데 뭐 좀 잘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실 오세훈 시장이 그 며칠 뒤에 휴가를 갈 예정인데 휴가를 전격적으로 취소하고 잼버리 참가자들 위한 어떤 프로그램 뭐 챙기는 거 이런 거에 아주 전적으로 도움을 줬대요. 그리고 끝난 뒤에 비서실장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잼버리 잘 마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 서울시에 감사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좀 최근에 좀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잼버리 등등등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We've prepared various kinds of programs and experiences for you. Especially, you can enjoy various kinds of programs. And if you feel some inconvenience, you can call 120. 자, 오늘 저 영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직접 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는 게 이게 주목받는 거는요. 사실 그동안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오 시장의 관계가 뭐 그다지 가깝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전화로 요청해서 도움도 요청하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도움도 주고 휴가도 취소할 정도로 뭔가 성의를 보이고 뭐 이런 모습이 최근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그다지 가깝지 않았다라는 시각이 등장을 했을까? 그걸 짐작할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제가 복지부 장관을 인선을 한다 그러면 평소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왔고 그리고 아주 잘 정리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복지 전문가 그런 분을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 기준에 따르면 정호영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기대가 큰 후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습니다. 시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지난해 3월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용산 이전 문제가 큰 이슈였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거를 약간 반대 의견이죠. 저 정도면 신중론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께 오세훈 시장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뭐 용산 지역 추가적 도시 규제 없다는 방침 전달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서 뭔가를 전달했는데 그게 사실은 받아들이거나 관철된 건 아니죠. 그리고 다른 설명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가까운 거 아니고 또는 뭐 서먹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최수영 전 의원. 뭔가 서먹한 관계가 가시고 이전 이른바 정치권의 밀월 관계로 잼버리를 계기로 밀월 관계로 가는 문이 열린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제가 보기에도 터닝 포인트가 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 예, 사실 지난 5월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예. 사실 오 시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서먹하고 그다음에 관계가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는 일반적이었는데 오 시장이 그동안 관리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저 대구에 가 있는 홍준표 시장처럼 현안마다 목소리 내는 게 아니라 아주 낮은 자세, 이른바 로우키로 나가면서 본인은 서울시에만 집중을 했어요. 게다가 사실 지금 우리가 물가 문제 때문에 많은 사실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이 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버스 요금 올리는 게 굉장히 현안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서울시의 현안이죠. 굉장히 그리고 현안이요. 서울시가 얼마나 올리냐에 따라서 전국이 또 따라갑니다. 예. 약간 선도마 같은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0원을 얘기하다가 이번에 정부 기조에 맞춰서 150원으로 인하해서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노선에 협조한 셈이겠네요. 거죠. 그다음에 또 어느 방송사 토론에 나가가지고는 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한다다가 이번에 잼버리가 딱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선 오 시장이 바로 그랬다고요. 이거 우리 서울시의 행사처럼 해라. 서울시가 유치한 행사라고 인식하고 하라고 본인 휴가도 취소하고 본인이 뭐 그 한강 현장 또 숙소까지 가서 숙소에서는 혹시나 무슬림들이 돼지고기 먹을까 봐 그런 음식까지도 면밀하게 구분해서 하라는 점검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디테일한 측면에서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오히려 서울시가 사실상 상암동에서 마지막 잼버리까지 행사하면 케이팝 행사하면서 서울시가 굉장히 이것을 거의 아는 셈이 됐거든요. 마지막 잘했던 거 이런 것까지 굉장히 윤 대통령의 조금 눈에 들어온 것 같고 마음에 좀 흡족한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또 하나 추가한다면은 내년 총선도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 시장이 갖고 있는 중도 확장성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장 출마하지 못하죠. 뭐 오 시장이 뭐 시장직 그만도 국회에 나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오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의 브랜드, 그다음에 좋은 아이덴티티 이런 거를 좀 약간 국민의힘에 좀 접합시키면서 활용하고 또 많이 또 구청장들과 인연이 있는 좋은 그런 인연까지도 총선 전략에 조금 앞장 세우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조금 정치적 의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오 시장에 좀 공간이 열렸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확장성 있는 것도 플러스된 요인도 있겠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좋은 말하자면은 그 한동훈, 원희룡에 이은 또 하나의 카드가 하나 생긴 건 아닌가라고 분석합니다. 차재원 교수님은 지금 최수영 의원님은 해석을 쫙 가서 또 하나의 대선 관련 카드가 생긴 거 아니냐까지 해석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찬스가 어떻게 본인 입장에서 굴러 들어온 복이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찬스. 못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휴가를 취소했지만 과연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전화 받을 때 이거 귀찮고 짜증난다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니다. 이거 전 저로의 찬스라고 생각했고요. 대통령이 어떤 지자체 대통령이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휴가 있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정말 좋은 찬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 잼버리 때문에 그 대한민국의 지금 국격이 추락된다고 할 때 구원투수로 짜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셈이 됐다. 그런 셈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잼버리가 이 지금 6년 전에 그러니까 전북도가 아주 지금 모든 힘을 다해서 지금 이 유치한 대회잖아요. 사실은 전북도 또 전북도지사가 부각되어야 될 찬스인데 본인은 일종의 소위 말해 망해의 소득,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소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서울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상당히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행사를 나름대로 무사히 치러낸다?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하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궁금한 건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정치권의 시각이 사실은 서먹서먹하고 거리감이 있다. 그리고 약간 뭔가 별게 그다지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의 시각이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그럼? 저는 뭐 바뀔을지는 아직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오세훈 시장을 새로 보는 하나의 계기는 됐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뭐 지금 뭐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일단 지금 4만 명이 넘는 이 잼버리 참가 대원들이 만약에 지금 전북을 떠난다고 한다면 가장 많은 대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게 서울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당연히 서울시장한테 상당히 그러니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딴 사람도 윤 대통령이 SOS로 손을 딱 내미는데 그걸 본인이 딱 잡고 제대로 해주면 윤 대통령과의 정치적 신뢰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서 아까 지금 보니까 어제인가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서울의 이 그러니까 이 브랜드입니까? 뭐 지금 로고 명칭을 보면서 넣었는데 그게 이 서울 마이 소울이잖아요. 새로 만들었어요. 그 편대로 한다면 아마 오세훈 시장은 잼버리 마이 찬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저러기 찬스인데 문제는 같은 경쟁을 하는 홍준표, 원희룡, 예. 또 뭐 한동훈 예. 이런 분들은 다시 보자 오세훈 나름대로 앉아 벽에다 써붙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혹시 어떤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하실 분이 있다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윤기찬 사실은 변호사. 저는 이제 대통령이 원래 정치인보다는 행정가를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행정가로서의 면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보여지는 게 오세훈 시장이 알려진 거에 따르면 온열 환자가 잼버리 영리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예. 60명이가 발생했을 예. 때 아마 서울시의 뭐 간부들을 소집해가지고 준비를 했다 그래요. 혹시 분명 이게 문제가 생기면 전국이 도와줘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미리 대비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협조 요청을 하고 나니까 바로 그 조치가 된 거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걸 대통령이 아마 그런 행정적 준비나 행정적 이런 능력을 이번 기회에 느끼신 거는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저런 이제 전화까지 하셔서 격려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겐 찬스가 된 시점. 근데 또 누구에게는 뭐지 갑자기? 이런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좀 이렇게 해석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뭔가가 물밑에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김종욱 행정관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저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잼버리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저런 걸 희석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건 다른 문제다. 또 하나는 아직 3년 8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선. 제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동영 후보를 매우 좋아했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또 가장 크게 싸운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좋아할 게 아니라 실패한 잼버리를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한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 행정관 살짝 이렇게 살짝 건드셨어요. 그러면서 봐야 됩니다. 시간 많이 남았어요. 이걸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자, 키워드가요. 마지막 순간인데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14명의 희생을 낳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어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신 생존자분들이 피해 당시에 그 자동차 블랙박스 등에 찍힌 영상을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됐던 영상이거든요. 이거를 공개하셨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 현장의 그 당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옥상에서 외식 나는데 거기 지하철에 통과하는 소방차 세대 출동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당시 상황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래서 심할 때는 옆에서 누가 흔들어서 괜찮냐고 해줘야 나올 수도 있고요. 지하차도라든지 아니면 뭐 바닷가 같은 데 놀러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 갔을 때 파도 치는 거 보면 좀 많이 무섭습니다. 저 공개된 영상이 미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이 상당히 긴데요. 거기 보면 대형 버스가 저 지하차도를 빠져나가려 하지만 쓸려오는 물 때문에 꼼짝 못하고 또 뒤에 있는 트럭이 밀어요, 그거를. 그러나 또 물로 다 쓸려가고 막 이런 장면까지 다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김종욱 전 행정관, 영상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살아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 상황이라면 저는 상관없겠습니다만 제 딸과 제 아내가 저런 상황에 처했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3사가 벌어졌을 때 잠수부들이 생명을 살리게 들어갔다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한 분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경우도 있고 작년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심폐소생술 했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살리려고. 이런 분들이 계속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치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걸 치유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 살리려고 했던 것들이 이후에 사회적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진짜 저런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경각심을 키우고 저런 일이 없어야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프고요. 진짜 저 현장에 있는 게 제 가족이라면 예. 진짜 몸서리 쳐지는 상황이어서 좀 정부든 사회든 저런 분들이 저런 일이 안 나게 또 저런 일로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에게 끝까지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랬었던가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 영상을 보시면요. 처음에 물이 조금씩 찰 때는 그 지하차도 진입하신 분들이 가다가 물에 조금씩 쓸려요. 그러다가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차를 급하게 몰지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모르고 뒤에 있는 차들은 계속 지하차로 들어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모습. 이 버스가 아무리 다 엑셀을 밟아도 나가질 않으니까 뒤에 있는 트럭이 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그런데도 안 됩니다. 저게.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온 거죠. 자, 이제는요. 여러 가지 또 이 책임의 문제 이런 게 남아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좀 흐르고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지금 이 생존자분들이요. 이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재발 방지 이거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등등 6명을 고소했어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앞서서는 유족들이 일부 몇 명에 대해서 고발을 한 사항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생존자니까 직접 관련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본인들이 위험해서 빠져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고소를 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근데 이게 좀 중대재해법 관련된 고소거든요. 근데 이게 중대시민재해인지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좀 이슈로 떠올랐다면서요. 일단 이게 뭘 말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는 건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아직 판례가 없는 상황인데요. 예.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판례가 있지만 중대산업재해. 그러니까 중대시민재해라는 건 이제 공중이용시설과 관련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아 이런 지금 딱 오송과 관련된 이런 그렇죠. 건에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겁니까?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 지하차도 이런 게 예. 공중이용시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중이용시설을 설계를 잘못했거나 관리를 잘못했거나 설치를 잘못했거나 이래서 뭐 여러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전치 2개월 이상 다치신 분이 10명 발생했을 경우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중대재해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서 저런 재해가 발생을 해야 돼요. 예. 그걸 저희가 법률적 용어로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 해당 최고 행정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지게 하는 거죠. 아, 그래도 이번에 생존자분들이 그 도지사 등등등을 고소를 한 거군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과실 책임은 저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래서 예. 형량이 좀 낮아요. 그런데 이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실 형량을 고의형 수준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저 지하차도가 공중이용시설이긴 한데 지하차도의 설계상 하자 아닌 것 같고요. 설치상 하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관리상 하자. 관리상 하자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펌프가 작동 안 했다는 배수 펌프가 작동 안 했다는 관리상 하자 맞아요. 근데 펌프 작동 여부와 인과관계 인정되는지에 대한 또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 행정 책임자가 그렇죠. 그 물이 잠기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임시 제방의 유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시 제방 설치는 행복청의 소관인데 임시 제방이 과연 공중 이용 시설인지 여부와 관련돼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법리상 다툼은 아마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물이 하여튼 임시 제방이 유실되면서부터 들어찼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인과관계는 인정이 되지만 그게 공중 이용 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워요. 그건 면하기 어렵다. 일반 형법상에 최소한. 다만 이제 거기에 인과관계를 해당 뭐 충북도지사나 행복청장 등이 지는지는 또 다른 문제가 돼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유리한 이유는 뭐냐면 과실 있는 해당 최고 행정 책임자가 처벌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상당히 공방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차재원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현장 그 미공개 영상 나온 모습도 보고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 법률적 관점에서 약간 설명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영상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 세월호 사건 때 학생들이 배에 갇혀 있을 때 마지막 모습을 동영상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더라고요. 상당히 아마 그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다툼은 있지만 분명히 책임질 사람은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뭐 지금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단 지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사고의 원인이 뭐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하차도의 관리청이냐 아니면 임시제방에서 그것이 비롯된 것이냐. 이 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아니면 또
양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어.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예. 일단 지하차도 관리 주체는 지금 충북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영한 시장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라서 김영한 도지사, 김영한 도지사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라서 지난번에 국무조정실에서 일단 제외됐어요. 예. 징계에서. 그러나 행복청장은 징계 대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행복청장도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일단 조사를 받고 상당히 아마 기소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또 행복청장은요. 국토부 외청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다는 또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이 지금 이 법적 처벌과는 또 달리 정치적으로 좀 책임을 묻는 지금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영한 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을 위한 서명이 지금 실시되고 있거든요. 전체 유권자의 10%만 받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주민 소환 투표까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충북 도민들이 어떻게 할 건지도 아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글쎄요, 깜짝 놀라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저거는요. 단순히 놀라는 차원의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오늘 장례가 끝났죠. 오늘 발인됐고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미국행 비행기가 떠났을 것 같은데요. 지금요. 예. 자, 그럼요. 우선 이 장례와 관련된 영상 그리고 뭐 조문과 관련된 영상 등등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조문과 뭐 조화 이런 거를 받지 않게 됐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디 그렇게 됩니까? 찾아가서 조문하니까 많은 분들이 거길 방문하고 조문도 하고 그랬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오신 분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을 보시면요. 옷에 저 초록색이 뭐가 있죠? 초록색 스티커입니다. 저게 지금 대통령실 경호처가 뭐 여러 가지 경호상 목적이죠. 그래서 뭔가 확인이 되면 그 스티커를 붙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붙이신 분들이 다 내가 조문을 했는데 그래서 공통점은 초록색 스티커라고 하는데 최수영 의원님 앞서서 근데요 뭐 정치인분들은 알겠어요. 저기 나오신 분들은 여기 보니까 정광훈 목사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뭐 근데 알겠는데 노사연 자매가 저 조문을 했다는데 그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그게 인연이 저도 알아보니까 인연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현미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명한 그 가수. 이 두 자매 이모입니다. 이분이 작년 4월에 작고하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거기에 그 조화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게 인연이 됐는데 이에 앞서서 여기에 대한 답례 차원일 수도 있지만 이에 앞서서 대선 때 지난 3월 마지막 한참 대선 앞두고 한 닷새가 남은 공주 유세 때 그 노사연 씨 언니죠. 노사봉 씨가 공주까지 가서 공산성 유세에서 굉장한 센 찬조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꼭 뽑아달라고. 위한 유세. 사실 연예인들이 특정 그 후보를 지지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그렇게 지지했던 그 인연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해 이제 그 현미 이모의 장례식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이제 말하자면 조화를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담례 차원도 있고 해서 아마 연예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이번에 조문에 참석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그래서 좀 이례적으로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 현장에는요 정치부 기자들이 나가서 이 장례식 취재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노사연 씨하고 뭐 이 자매가 등장하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처음에 모르잖아요. 정치부 기자들이 사실 연예인 문제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약간 좀 그렇게 당황하면서 봤는데 이유가 다 있었군요. 여기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장례는 오늘 다 끝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관련 영상도 지금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번 공동성명은 제목도 정신, 스피릿으로 표현될 만큼
삼국 협력의 비전과 이에 실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열리는 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을 해서 지금 한참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내용은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 내일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릴 거예요, 결과도.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게 지난해 2월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 보도자료를 미국 쪽에서 낸 건데 여기에 그 훈련 장소가 동해였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서 낸 보도자료는 일본해로 표기가 된 거예요. 우리로서는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저렇게 되면은. 우린 동해인데 이게 다툼이 있는 명칭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이걸 좀 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게 해서 미국 쪽에다 문의합니까? 일본해가 공식 표기다. 이는 미국 국방부뿐만 아니라 미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다라고 일본해라고 쓴다는 거예요. 윤구찬 변호사. 그럼 지금까지 우리 노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게 이제 유엔도 일본해를 공식적으로 표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각 부처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지명위원회 결정대로 표기를 한답니다. 근데 통상 일본해라고 써도 밑에 병기를 하잖아요. 동해라고 또 병기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되나 본데요. 그렇죠. 공식은 일본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훈련 때는 거기 그 공식적인 명칭을 쓴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수역, 예, 뭐 해역. 사이의 수역, 해역, 한반도 동쪽 수역, 해역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다가 왜 또 저렇게 된 거죠? 일본이 또 항의를 하고 그랬나 봐요. 우리는 항의 안 합니까? 네, 저 부분은 사실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본해라고 표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저희가 양보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아니 그게 우리도 접해 있고 일본도 접해 있는데 어떻게 일본해로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해 그럼 또 기준이 또 대한민국에서 동해잖아요. 근데 일본에 그럼 또 일본 기준이고 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사실 외교적으로 두 국가 중에 한 국가가 관철시키기에는 한 국가가 너무 많은 양보를 하는 거라서. 근데 지금 이번에 한미일 정상에다가 미국과 일본 정상을 만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않을까요? 정상 간의 탑다운식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오랫동안 외교적으로 쌓아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 해법, 그러니까 일단 기준이 필요한 것 같고 그 해법에 대한 프로세스를 먼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제가 볼 때 유엔도 따라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의지가 상당히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조금 저희가 프로세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차지영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 지금 일본해라는 명칭은 1929년에 국제 수로 기구 IHO에서 결정된 겁니다. 과거서부터. 예, 그렇기 때문에 1929년도 하면 일본이 1차 세계 대전의 전선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연맹을 만든 입김이 셌을 입김이 아주 때네요. 셌고 우리는 또 일제 강점기고 우리나라가 없었잖아요. 우리 뭐 발언을 어디가 할 방법이 그렇기 없었기 때문에 때문에. 일본은 그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앞서 지금 위치 문제 때문에 사실 이 중립적인 단어를 쓰기가 쉽지 않은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에게 제안한 적이 있어요. 청해라고 부르자. 청해요? 푸른 바다로 하면 양쪽이 다 중립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황해, 청해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게 그러면은? 이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제안을 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기득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뭔 소리에 우리 국제 수로기구에서 정한 대로 할 거다. 그런데 이제까지 미국은 사실은 이 동해로 썼다가 일본에 썼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의를 하면 한국과 일본 사이 수역, 일본이 우리가 동해로 썼을 때는 일본이 항의하면 한반도 동쪽 수역이라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융통성이 있겠는데 근데 왜 이번에는 그럴까? 어제 미국에서 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외교 세미나가 열렸는데 여기에 미 국무부의 지금 관리들이 나와서 윤 대통령이 상당히 일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돌아가신 아버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이 크게 반발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계속 고수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너무 일본의 일방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런 시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